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1920년대 식민통치 방식인 문화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기, 문화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시기에 국내, 우리나라에는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의 특징은 이 민족운동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미리 보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쪽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이 민족운동을 이끌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어떤 민족운동을 각자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 독립운동이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 본인들의 목표에 맞는 민족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이 본인들의 목표에 맞는 민족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계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각각 알아야 되겠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민족이 기반이 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게 민족주의 계열이 생각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철저하게 단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역시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생각한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서양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같은 인간이지만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서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착취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취를 하는 쪽이 바로 자본가 계급입니다. 자본가라는 것은 자본, 즉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곧 공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 내지는 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 상황이 바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그들이 노동한 것만큼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이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는 공장주들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막대한 돈과 부를 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동자와 함께 혁명을 일으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과 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자본가든 노동자든 같은 민족이면 독립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같은 민족이어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편들어줘야 될 것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독립이라는 중간 목표는 같았지만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54쪽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좀 어렵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아까 핵심 개념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1운동 이후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민족운동은 두 갈래로 분화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되고요. 이 각 두 계열은 추구하던 최종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각자의 민족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 조선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단 독립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조선 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 민족주의 계열처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역시 목표로 두고 있었지만 최종적인 것은 조선 사회 내부에 있는 계급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 즉 조선 안의 계급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지원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세부적인 민족운동을 이해하기 전에 이들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이 각자의 계열이 어떤 민족운동을 주도했는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계열에서 어떤 민족운동을 펼쳤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실력 양성운동은 국권 침탈 과정 중에 있었던 애국 계몽운동을 계승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키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애국계몽운동 때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교육하고 우리 민족의 산업을 키워서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산업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산업 부문에서 나타난 실력 양성 운동으로는 물산 장려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육 부문에서 나타난 실력 양성 운동으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대표적인 민족 운동들입니다. 먼저 물산 장려 운동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물산이라는 것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장려라는 것은 권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건을 사라고 권장하는 운동인데 이때의 물건은 아무 물건이 아니고 우리 조선의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을 강조를 했어요. 54쪽 하단 부분에 왜 한국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많아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톡 자료가 있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 한국의 값싼 자원과 식민지 조선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한반도로 들어오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더 많은 일본 기업을 유치하고자 1910년대에 만들었던 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바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회사령 기억하시나요?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더 많은 기업들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령을 20년대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신고만 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회사 설립의 시스템을 총독부가 바꾸게 됩니다. 또한 23년에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외국 상품을 들여올 때 붙이는 세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제품이 더 질이 좋더라도 관세가 붙음으로써 외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국내에 있는 산업 제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관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강제 병합이 된 후 일본의 제품에 관세가 면제되기 시작하자 한국 제품보다 앞서는 일본 제품이 더 싸게 들여오게 되고 국내 산업이 더욱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이제 한국인 기업들은 자본과 경영 능력에서 더욱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산업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산 장려 운동의 전개 배경 정리하겠습니다. 자, 허가제 회사령이 1910년대에 제정됐던 허가제 회사령이 20년대 때 폐지가 되게 되고 이로써 한국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한국에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관세를 폐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민족 기업이나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한국인의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의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자, 이 광고를 볼게요. 자, 세로로 중간에 있는 걸 읽어보면 딴 것도 아닌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조선 사람은 우리 물건을 써서 조선의 회사가 발전을 하고 조선의 자본이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은 여러 사람들의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의 실력 양성 운동을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은 부재했고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해 우리만의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을 세우기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참여에 이어졌으나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두 운동 모두 일제히 탄압으로 실패를 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920년대 초반부에 진행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을 보았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의 민족주의 계열은 언론기관과 함께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농촌으로 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 언론기관과 함께 농촌의 농민을 계몽시키려는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와 함께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합니다.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한 강연회 같은 것들을 열었다는 거죠. 동아일보 역시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브나로드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 가서 농민의 의식을 깨우고 이들의 문맹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국적인 문맹퇴치 운동이었습니다. 둘 다 한글을 가르쳐준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2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의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진행한 민족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농민과 노동자를 지지하며 민족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운동이 곧 일본과 부딪히기 때문에 항일운동의 성격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농민들, 특히 소작농민들은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그 일제를 등에 업은 지주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들은 결국 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죠. 소작쟁의에서는 소작농민들의 권리인 소작권의 잦은 이동을 반대하고 소작료를 낮추는 것,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계속 소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소작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걸 대비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보이시죠? 나 지주, 땅 너무 많아, 어떡하지? 라고 써져 있어요. 지주라는 것은 땅지, 주인 주자를 써서 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제점 중 하나가 토지를 특정 양반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들이 그 땅에 모두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들은 일반 힘이 없는 농민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작이라고 하고요. 그 소작 행위를 하는 농민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5명의 쫄라맨이 보이시죠? 이들이 소작농이고요. 이들은 지주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그 대가로 지주에게 소작료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지은 수확물의 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쳤어야 됩니다. 문제는 땅을 빌린 대가로 내야 하는 소작료가 점점 높아짐에 있습니다. 일본이 문화 통치를 실시를 하며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을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일본을 등에 업고 소작료를 계속 인상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료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농민들이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작쟁의라는 것이에요. 사회주의 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소작쟁의는 이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더 이상 높이지 말 것을 요구를 했고요. 가장 크게 일어났던 소작쟁의가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는 곳에서 이 대지주 문제철이 자신의 소작 농민들에게 너희 농사 짓는 거 70-80%는 나한테 다 갖다 내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견디지 못한 소작인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도 그 소작료 못 낸다 라고 하면서 문제철 지주에게 항의한 사건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이러한 소작쟁의, 농민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지원한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민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표는 일본인과 한국인 노동자에 따라 어떻게 임금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일본인이고 파란색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일본인 남성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낮은 임금을 받았죠. 한국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한국인 남성 노동자 절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 남성과 비교를 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낮은 임금을 한국인 여성 노동자는 받아야 했던 거죠. 이러한 임금 차별도 민족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어난 운동이 바로 노동쟁의입니다. 자, 아까부터 쟁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쟁의는 분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주나 소작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며 특히 소작인이나 노동자 계급에서 자신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쟁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쟁의, 투쟁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파업이 있죠.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공장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서 파업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업으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원산의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며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요. 이로 인해 원산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4개월 동안 파업을 한 겁니다. 이때 자신들의 임금 인상, 임금을 높여달라는 것, 그리고 민족 차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 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왜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넘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이 땅을 사고 회사를 사면서 지주이자 공장주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이들과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는, 이들에게 대항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또한 일본은 1920년대에 들어서며 민족 분열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조선인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조선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게 돼요. 결국 일제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지주와 자본가의 편을 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항하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일본과 싸우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러한 쟁의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더더욱 생겨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서 농민 노동운동이 결국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권 투쟁으로 이들의 쟁의를 시작했으나 결국 일본 제국주의와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민족운동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